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1부 말미에서는 우리 장의 모습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진행되면서 시장은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만큼은 하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종합지수는 1.15포인트가 빠지면서 1918선, 오늘 어떤 분께서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1900선 좀 붕괴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셨을 텐데요. 선방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조금 낙폭이 예상보다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0.8%가 빠졌네요. 4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493.52로 현재 동시효과 진행 상황 약 10여 초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이제 장 마감 상황을 맡고 있는데요.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김혜선 씨로부터 오늘 시장 상황 어땠는지 상세하게 정리해 듣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삼성전자 소송 쇼크에도 불구하고 오늘장 코스피 지수의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출발한 지수는 투신권의 매물 폭탄에 장 초반 1907선에 저점을 찍기도 했죠.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낙폭을 만회하고 장중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막판에 힘을 잃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13% 하락한 1917선에서 거래 종료됐는데요. 오늘 코스피의 낙폭이 크지 않았던 이유는 외국인의 힘이 좀 컸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3천억 원 넘는 매물 현물을 샀고요. 프로그램 매매 역시 7천억 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00선 고지를 눈앞에 두고 이틀째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소폭 하락하면서 496선에서 개장한 지수는 IT 부품주 등을 중심으로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기관은 300억 넘게 차익 실현을 했는데요.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보다 0.74% 하락한 49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환율은 삼성전자 특허 소송 패소로 국내 증시 움직임이 불안한 가운데 그리스 긴축 재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상승했는데요.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보다 1원 30전 상승한 1135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7.69%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급락세를 보이면서 주당 9만 8천 원씩 하락했는데요. 117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외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대차와 기아차는 1%대로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4.17%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LG화학 역시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31만 5,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생명도 1.77% 상승했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1.25% 상승했습니다. 신한지주도 전날의 낙폭을 만회하고 오늘장은 2.63% 상승했는데요. 37,1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도 1.79% 오르면서 25,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낙폭을 좀 더 키웠습니다.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반면에 2.71% 강세를 보였고요. 파라다이스가 0.67% 약보합권에서 오늘장 CGO 쇼핑은 1.76% 하락했습니다. 안랩도 낙폭을 좀 더 키우면서 3%대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장 121만 3,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젠백스도 6%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4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SM도 2%대로 하락했습니다. CJENM과 인터플렉스도 소폭 하락 마감했고요. 위메이드가 반면에 3.44% 오르면서 5만 7,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IT의 두드러진 낙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소송이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애플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오늘 장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주가 동반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주당 9만 5천 원씩 하락하면서 118만 원을 종가 기록했고요. 삼성전기도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와 삼성물산도 1%가 넘는 하락세, 삼성테크윈도 2.07% 하락하면서 7만 1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 중소형 부품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갤럭시 S3에 카메라를 납품하는 디지털 옵틱은 오늘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디지털 옵틱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11,500원을 종가 기록했고요. 자화전자도 11%가 넘는 급락세, 옵트론텍도 11.26%, 파트론도 12%에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1,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와 관련 부품주들이 급락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LG그룹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관련주는 장중에 하락 반전하는 종목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장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했고요. 오늘 LG전자는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유화학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유화학주는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2.36% 오르면서 173,500원의 3,50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SO일도 2.84% 강세를 보였고요. GS도 주당 13,300원씩 상승하면서 67,300원을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호석유와 호남석유도 각각 1%가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장 금호석유는 255,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주말 열린 제주와 울산 대선 경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들 생명과학과 우리들 제약 그리고 위노바는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조광페인트가 7.95% 상승하면서 8,420원에 바른손은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5,93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나로호 3차 발사에 탑재될 나로 과학위성이 공개되면서 관련주들도 오늘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한양 디지텍과 비트로테크 그리고 세트랙 아이는 상한가 기록했고요. 한양 ENG도 14%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비트로시스 역시 6.14% 오르면서 4,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웅진홀딩스가 그룹 구조조정 차원에서 웅진 폴리실리콘의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웅진에너지가 그룹 내 태양광 사업 불확실성으로 오늘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0.73% 하락하면서 3,6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통해서 오늘 자세한 시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또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위클리 전략 센터장에게 듣는다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 대신증권 조윤남 센터장께 듣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애플의 특허 소송 완승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그 반대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향후 일정과 전망이 어찌 될 걸로 내다보시는지요? 글쎄요, 사실은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요.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저희 삼성전자 담당 애널리스트가 봤을 때, 전체적인 결론은 오늘의 주가 급락, 그 다음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추가 조정이, 다분히 어떤 심리적인 요소가 좀 클 것 같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쪽에서, 이후에 실제로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어떤 대응이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의 경쟁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국은 올 4분기 이후에 반도체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이익의 우상향 추세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주가 급락은 조금 과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가 급락은 좀 과도한 경향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지금 수준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다 싶네요. 예, 조금 공격적인 전망이긴 하지만요. 저희는 9월하고 대략 한 10월 최소한 초중반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면서 코스피도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일단 9월 달에 투자자들이 만나는 미국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삼성전자의 개별 이슈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결국 글로벌 자금들은 한국 시장,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삼성전자를 또다시 매수하게 될 거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일시적인 하락은 있지만 삼성전자만한 또 기업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다시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네네.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향방은 어떨까요? 워낙 또 방대하게 얽혀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다 같이 빠졌죠. 반대로 그 조금 애플과 가깝거나 애플에 납품을 하거나 혹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약세에 대한 그 수혜를 받는 주식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아마 이 IT 업종 내에서도 혹시 그 어떤 투자자가 만약에 그 어떤 주식을 사고 어떤 주식을 팔 수 있는 그런 어떤 롱숏 전략을 했으면 오늘 하루에만도 굉장히 큰 수익을 올렸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그리고 뭐 최소한 10월 초중반까지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주식들보다는 삼성전자의 어떤 상승 탄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망이 또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그 뭐 여러 가지 그 유럽 쪽이나 미국 쪽이나 이제 이벤트들이 예정이 돼 있고요. 뭐 그 ECB의 결국 유럽 정상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액션이 과연 이번 주에 나올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말 이후가 되겠지만 그 잭슨홀 연설 그 버냉키에 대한 어떤 그 버냉키가 과연 어떤 QE3에 대한 언급을 9월 13일 날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QE3에 대한 어떤 그 암시를 해줄 수 있을 거냐.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같이 그 복잡하게 몰려 있을 텐데요. 일단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해석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며칠 단위로 계속 어떤 시장의 시각들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에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 아니면 잠재적으로 결국은 삼성전자의 비즈니스의 어떤 전략의 구도가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의 센티멘트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어떤 삼성전자의 주가의 어떤 저점이 좀 더 굳게 다져지는 뭐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로 보면은 뭐 그렇게 주가의 어떤 급반등이라든지 혹은 추가적인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추가 부양책 실시 논란과 관련해서요. 유로존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할 주요 변수라면 어떤 것들일지요? 글쎄요, 아무래도 그 버냉키 잭슨홀 연설과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QE3에 대한 기대감들이 클 텐데요. QE3를 만약 QE2를 생각을 해보면 당시도 이제 8월 말에 그 버냉키 잭슨홀 연설이 있었고요. 그때 QE2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11월 달 FOMC 때 QE2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전부 2010년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그 9월 13일 날 그 FOMC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이제 잭슨홀 그 회의가 있는데, 9월 13일 날 QE3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QE3를 하려면 명분이 아주 뚜렷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의 고용 상황이라든지 주택 상황, 그리고 고용이랑 주택이라는 것은 미국 소비의 이제 근간이 되는 두 개의 축이 되겠죠. 그 주택 지표랑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양호해 보이기 때문에 9월 13일 날 바로 QE3 카드를 꺼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그 이후의 수순으로 그러니까 뭐 올 4분기 이후나 돼서야 QE3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QE3가 9월 13일 날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극단적인 달러 약세, 상품 강세 현상이 9월 달에 아주 강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그 증시 변수에 관해서 유럽 쪽 변수도 함께 짚어서 설명을 해봐 주신다면요. 글쎄요, 유럽의 정책이 언제 나올까? 그 다음에 뭐 정상들이 이제 뭐 이탈리아든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독일이든 계속 뭐 그리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만나고는 있는데 뭐 갑자기 예를 들면 그리스의 어떤 뭐 9월 그 유로존 탈퇴론이 불거지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어떤 그 정책들이 나오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이 그 7월 25일인가요? 그 마리오 드라기가 유로존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 이후에 전 세계 증시랑 그 다음에 어떤 그 증시의 어떤 반등과 신용 위험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은 어떤 스페인 국채금리 뭐 10년물짜리든 혹은 2년물과 10년물짜리 어떤 장단기 스프레드든 간에
계속 어떤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즉 유로존 리스크의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근 한 달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하나도 나오진 않았지만 시장은 이미 그것을 인정하고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즉 리스크 완화 쪽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당장의 유로존 리스크가 급격하게 부각돼서 증시가 바로 급격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전에 9월, 10월 초반에 오히려 미국 경제 지표가 되게 좋아지면서 주가의 어떤 추세 상승, 다시 한번 2,000 이상으로 도전하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으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이번 주에는 주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삼성전자든 그다음에 코스피든 간에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자, 수급적인 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다가 그 강도가 조금 약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좀 예, 예. 바뀌기도 하고요. 예,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 좀 이어져서 우리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오히려 해줄 수 있을지 이번 주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글쎄 주가 단위로 그걸 쪼개서 얘기하긴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외국인 매수 기조는 9월 달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7월 25일 마리오 드라기 총재 이후에 마치 올해 1월, 2월 달에 나타난 것처럼 유럽발 안도랠리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급격하게 한국 주시장을 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대략 한 7월 25일 이후에 한 달 정도 나타났던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유럽발 안도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던 것이 동력이 조금 바뀌면서 외국인들은 한국 주시장을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력은 유럽발 안도랠리에서 미국발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9월 달엔 바뀔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자,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업종에 관심을 두고 계신지 한꺼번에 들려주십시오. 예. 아까도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9월 달은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애플과의 어떤 특허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어떤 급락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투자자들한테는 조금은 공격적일 수 있게 들리겠지만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삼성전자를 좋은 가격에 매집하는 것이 결국은 9월 이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조윤남 센터장과 함께 투자 전략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수급을 분석합니다. 샘플러스의 남은호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장 수급 특징 및 업종별 특징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네. 자, 오늘은 다시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보였습니다. 3,500억 가량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선물에서는 한 149계약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습니다. 반면 주신권에서는요, 2,800억 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과 서로 다른 모습들이 현재 전개된 하루였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인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도 428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이면서 외국인과 동반된 흐름들을 보이면서 조금은 저가 매수에 나서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업종별로는 역시 기관과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충돌이 좀 많이 발생한 부분은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세를 앞세워서 그 전기전자 업종에서 많은 매수를 보였거든요. 반면 기관들은 오늘 삼성전자 쇼크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은 매물을 내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반면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은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적인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금융업 또한 기관 외국인 모두 한방향 쪽에 매수가 나타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개인들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래소에서는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좀 시장의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좀 많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강한 매도세로 돌변할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낸 오늘장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주십시오.
예, 무엇보다도요, 오늘 가장 큰 특징주는 삼성전자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애플에 대한 패소. 참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우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 우리나라 따져보면 수원에서요,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참여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삼성전자의 어느 정도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나오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좀 과도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시장에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110만 원 정도, 110만 원대를 이제 바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요, 115만 원 정도와 115만 원 정도가 그리고 차라리 105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추가적인 충격보다는 빠른 템포의 대응이 나타난다면 105만 원 선에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11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105만 원까지 더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대응을 한다면 지금 무조건 가격을 보고 대응하기보다는 사실은 좀 새로 이 리스크가 발생했다 볼 수 있으니까요. 조금 관망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이 지금 따라가면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는요. 오늘은 현대모비스 뽑아왔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4%대 아주 강한 반등이 나왔거든요. 시장은 이제 어느 한쪽이 붕괴되면 반대쪽으로 좀 안정성을 찾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삼성전자의 쇼크는 곧 LG그룹의 전체적인 상승들을 가져왔고요.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런 IT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대모비스 등의 종목으로 오늘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KB금융이요, 우리나라 신용등급이 이제 상향이 되었습니다. A1에서 AA1으로 이제 상향됨으로써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으로 신용등급이 상향된다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은 은행의 어떤 회사채와 굉장히 관련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주들의 어떤 대거 상승들을 좀 많이 가져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KB금융 또한 3%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차원과 지지적인 흐름들 모두 기술적으로 양호한 자리에 갖다 놓음으로써 향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이 아니겠나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쇼크가 이제 부품주에도 이어졌는데요. 신주 이 디지털 옵틱 같은 종목도 이제 광학 관련이죠. 렌즈 관련 종목인데 오늘 하한가까지 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요, 순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기침을 하면 부품주들은 이제 독감에 걸리는 전형적인 형태인데요. 그렇지만 수익적인 측면과 삼성전자가 과연 렌즈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위축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선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리적인 투매가 나타난 부분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11,000원대 정도에서 지지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크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좀 관심 있는 관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는요, 이 비츠로 테크를 뽑아왔습니다. 그 나로호에 장착되는 인공위성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3차 나로호 성공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커지면서 그간 관심은요, 1차적으로 6월달 중순부터 1차적인 관심이 늘어났다가 어느 정도 장세 흐름과 맞춰가지고 좀 조정이 나타났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향하는 어떤 기대감의 상승이 좀 전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특징주였습니다. 네, 특징주에 관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 관심주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십니까? 지금은 어떤 시장의 가장 집중적인 종목들에서는 살짝 좀 피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선현물 베이시스 따른 이 프로그램의 어떤 매수 매도와 그리고 삼성전자 쇼크 이런 부분들은요, 시장 전체에 좀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철저히 좀 시장에서는 좀 변방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파크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인터넷 관련주로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를 하면서 뭐 게임이다, 엔터테인먼트다 관련
종목들은 대거 상승을 했는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백화점의 시대였다면 그 이후로 이제 마트로 바뀌는 것처럼 홈쇼핑과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들이 다시 한번 매출이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회사 하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아주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5,700원이라는 가격은 결코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적인 흐름도요. 현재 좀 양호한 어떤 추세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인터파크 정도는 지금의 리스크가 크지 않는 종목으로 점진적인 어떤 매수 대응에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요 오늘 5,740원인데요 5,700원 근처면 충분한 매수 가격으로 적당한 것 같고요. 이번 상승이 이제 나타난다면 직전 고점이 형성되고 있는 부분까지 살짝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400원 정도요. 6,400원 정도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추세가 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5,300~400원대에서는 손절매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지금까지 남은우 원장과 함께 오늘장 수급의 특징 등등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크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 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올림픽점의 최홍준 과장, 텐스탁 김선윤 대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네, 다이렉트 전략, 주식을 살까, 변수는 무엇일까, 종목 선정법은 또 산다면 뭘 살까입니다. 네, 지금 최홍준 대표와 과장과 그리고 김선윤 대표 두 분께서 내놓으신 의견들이 있는데요. 자, 최홍준 과장은 중소형주에 관심을 두자고 했고, 김선윤 대표는 기대감은 아직 이르다, 매수를 보류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는 해외 이슈의 주목을, ECB 및 유동성 자금의 연속성을, 그리고 종목 선정법은 기관 매수 이익이 양호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김 대표는 개별 종목의 선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종목으로는 베이직 하우스와 호텔 신라를 각각 제시해줬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먼저 살짝 엿봤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이야기 나눕니다.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최홍준 과장님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지금 접근하기 조금 애매한 시점이긴 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해서 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여러 가지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F 관련 이슈 때문에 조금 악영향을 미친 상황으로 이번 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업종 위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중형주 위주 접근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중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조금 이제 포인트를 좀 좁혀가는 그런 장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매수한 물량을 보면 한 7조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로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매수 들어오긴 했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을 팔고 다시 떨어졌던 업종들을 매수하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배 들어오시는 부분들, 이제 많이 올랐던 업종 위주 말고 이제 빠진 업종들 위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위주로 좀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김선윤 대표께서는요. 일단은 좀 시장 상황이 지금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그램 매수세가 작년 언제죠? 2009년 이후에 최고치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일단은 시장 상황에서
더 이상의 이제 매수 여력이 있나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소폭 이제 매도세에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제 끝나지 않나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장에서 다시 한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다시 한번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코스피가 이렇게 오늘 좀 소폭 좀 빠진 모습을 보였지만서도 일단은 삼성전자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 보이는 거고 일단은 코스피가 올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지만서도 일단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불안감을 좀 지켜보셔야 돼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물량 자체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일단은 뭐 봐야 될 게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고 좀 판단이 될 수가 있는데 더 이상의 이제 어느 정도의 물량을 좀 살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유로존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특히 그리스 문제가 다시 나올 그 가망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일단은 뭐 독일 총리와 일단 프랑스 총리의 그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했지만서도 아직 전혀 찾지를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관망할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두 분께서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분 모두 삼성전자에 대한 언급을 오늘 당연히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삼성전자 하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삼성전자 오늘 단기적으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매수 접근하는 건 조금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빠졌던 원인들이 어차피 애플과의 이제 미국 분쟁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금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부분이었었거든요.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만 나와주면 양호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1조 2천억 가까이 됐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요인은 이 이제 1조 2천억이란 금액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봐서는 이 금액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향후 이제 갤럭시 S, 그동안에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갤럭시 S, 뭐 갤럭시 S2, 그리고 갤럭시 노트 이전에 있었던 갤럭시 이제 탭 같은 경우에 일부가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이 갤럭시 S3까지도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향후 이제 구글과 같은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향후 이제 소프트웨어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애플에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에서 지적한 것 중에 일부가 이제 둥근 모서리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 지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휴대폰 업체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안이고, 이번 배심원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그동안의 배심원 판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전문가들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감정에 호소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심에선 패하더라도 항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 전문가들 이제 뒷받침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뒷받침을 돼야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애플 특허 소송 이제 완결되까지는 짧게는 한 달, 뭐 길게는 몇 년까지도 갈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주가 회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내다보십니까? 주가 일단 오늘 이제 삼성전자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200일선이 살짝 걸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200일선 걸친 모양에서 확실히 이제 회복을 했다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오늘 이제 주가가 시초가부터 쭉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갭으로 이제 주가랑 이제 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갭으로 하락한 주식 같은 경우 회복한 시기 그 다음날 계속 회복하기도 하지만 며칠 정도 시일이 소요가 될 거라고 보게 되면, 삼성전자 이제 내일 당장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일 뭐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내일도 이제 하락폭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고 하면은 주 초반보다는 주 중반에 한 목요일쯤 가서 좀 매수 접근하시는 게, 주가가 그 위에 물론 이제 이전에 올랐다고 할지라도 좀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김성윤 대표께서는 이 주가 회복 시기라든가 저가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 LG그룹 등등 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자면, 네. 자, 보면은, 자, 미국에서만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어요. 자, 독일이나 여타 유로존에서 발생했던 삼성전자와 삼성과 애플 간의 싸움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삼성전자 측에 손을 많이 들어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만약에 유로존 내에서까지 만약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은, 만약에 이어진다면 완전 삼성이 바보가 되겠지만서도, 그게 만약 이어진다면은 여타 자국에 있는 모든 휴대폰 업체가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미국을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배심원 제도라는 게 굉장히 조금 이제 오류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여타 유로존이나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좀 단기적인 하락폭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또 애플이나 LG 관련주들이 좀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장 초반에 LG 관련주들이나 애플 관련주들이 좀 상승한 모습을 보였어요.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 인터플렉스나 실리콘워스, 이라이콤 등이 많이 가고 있는데, 오전에 잠깐 이제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다시 한번 좀 하락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 특히 애플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적인 좀 매도를 통해서 좀 수익 실현하실 필요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길게 보실 생각이시라면 차라리 LG 관련주, 특히 LG 이노텍이나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을 SK 하이닉스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납품을 하게 되는 아이폰 5에 랜드 플래시를 납품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그 제공 여부가 지금 아직 확실되지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 중에서는 LG 디스플레이와 SK 하이닉스를 조금은 좀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하고, 나머지 이제 중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맞고, 좀 길게 보신다면 오히려 삼성전자 부품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싼 값에 살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저는 이제 분할 매수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판결이 나더라도 완전하게 판결이 끝날 시기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최소 2년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주가의 움직임은 당연히 일단 우상향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1조 원이 넘는 그 비용 자체를 다 부담하게 되냐, 그게 아니죠. 다시 판결을 통해서 재판결을 통해서 그 금액 자체가 지더라도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신다면 큰 걱정 없이 일단은 저는 조금씩 더 이상 빠지면 빠질수록 분할 매수하시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변수들 어떤 것들을 눈여겨보십니까? 네, 주 초반에는 특이한 이슈가 있는 것들은 없고요. 30일 날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일 날 잭슨홀 연설에서 이제 Q3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크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 이제 잭슨홀 연설 전까지는 하루하루 이제 지표에 이제 큰 지표는 아니지만 지표의 흐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한 시장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뭐 29일 날 미국 2분기 GDP라든지 7월 이제 잠정주도 판매라든지 관련 지표들, 그리고 31일 날 소비자 신뢰 지수, 이런 지표들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질 것 같은데, 31일 날 이제 잭슨홀 연설 그 이슈보다는 이제 다음 달 초에 있을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관련 결과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 후반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 초반에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이제 이슈에 따라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면 매도를 하시고, 안 좋은 요인이 나오면 매수하시는 그런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선현 대표께서는요? 자,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바로 20의 정책 여부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또 한 번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유동성 자금에 대한 부분이 오늘은 그래도 좀 해소가 돼서 많이 좀 들어와줬는데, 이게 이번 달까지 계속 이어질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 관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9월 12일 날, 자, 22의 그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독일에서.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아직 결정 부분이 아니고, 지금 또 독일 중앙은행 총재가 또 22 국채 매입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12일 날 있을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조금은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은 그래도 17개국에서 과반수 이상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채 매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서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악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금은 좀 부담감이 작용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에서 일단은 그 연장 여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토의를 거쳤지만서도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직 합의를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가 또 다른 문제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보시고, 아직 종목 자체를 보실 때는 너무 대형주보다는 조금 개별주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지금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해외 이슈, 올해 22매 유동성 자금의 연속성 등에 대해서 변수에 주목하자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서 또 관심이 많으신 것은 종목 선정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선정법이 유효할까요? 예, 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매수 패턴을 보게 되면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순매수한 흐름이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금 시점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소해야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기관이 매수하는 업종 중에서 이익
턴어라운드, 이익 양호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이익 턴어라운드가 돼서 실적이 이제 전환되는 그런 업종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하긴 했지만은 이번 주는 조금 이제 등락을 거듭한 시장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샀더라도 내일은 매도할 수 있는 흐름들 충분히 연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하는 전략, 그리고 현재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투신권의 매물은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800억 정도가 매도가 들어왔었는데요. 투신권의 매도 물량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계속 사는 업종들, 그리고 투신권에서도 매도를 하고 하지 않고 매수 쪽으로 들어온 업종 위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 물론 이제 대형주에서도 수익을 어느 정도 실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보다는 사업 전망이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방망이를 짧게 잡으시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업종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성윤 대표께서 제시하실 종목 선점법은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이제 개별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글로벌 경기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좀 엇나가는 그런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 제가 관심을 가진 종목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서도 일단은 뭐 불안 요소가 시장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그 국채 매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창이 아니고 방어적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1900포인트까지의 그 시점 자체가 올 가망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조금씩 빠져주면서 오늘 1977포인트까지 내려가 줬는데 일단은 또 한 번의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방어적 전략으로 일단은 가져가시고 종목을 고르실 때는 무조건적인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으로 무조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기관들의 수급입니다. 자, 기관들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일단 매도를 치면서 좀 수익 실현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을 좀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3분기 실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상황은 조금 시장 상황을 벗어나는 그런 개별적인 종목 자체를 관심을 가지시고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선정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선정법에 기초해서 과연 뭘 살 건지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갖고 나온 종목은 베이직 하우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베이직 하우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익 전망치를 이전에는 이제 분기 단위로 해서 분기 단위로 나빴다 도와진 시점을 봐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단위로 좀 이 상향동 조정치를 좀 짧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범위를 좀 더 좁혀서 한 2주 정도 수치로 좀 짧게 봤습니다. 2주 정도 수치로 봤을 때 의료 관련 업종들이 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코스맥스라든지 뭐 LG패션 이런 관련 업종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오늘 갖고 들어왔던 베이직 하우스라는 종목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는 아직 많이 못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제 베이직 하우스 차트 흐름 보게 되시면 이제 5월 중순쯤, 이제 5월 말쯤 위에 급락을 하고 난 이후에 한참 횡보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선 공제 수수료라고 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의료업체들이 백화점에 이제 납품을 할 때 미리 그에 관련 수수료를 미리 부담하는 그런 수수료를 의미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할인 행사라든지 관련 여러 가지 행사들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비용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지금 베이직 하우스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수 시장은 물론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의료업종들 전부 다 이제 국내 내수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고 해외 시장에서 팔로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 좀 종목들이 조금 이제 양호할 거로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 실적 양호로 함으로 인해서 하반기도 좀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5일선 근처 흐름 갖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매 동향을 잠깐 보게 되시면 네, 매매 동향 잠깐 보겠습니다. 베이직 하우스 그동안에 이제 외국인은 매도를 좀 반복했지만 그동안에 기관들이 한 7, 8일 정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권 매수 그리고 기금 매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물급이 아직 15,000원 전후까지는 매물벽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일단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일 시초가가 뭐 3, 4% 이상 강하게 출발한다고 하면 조금 관망을 하시고요. 뭐 1% 미만 출발한다고 하면은 시초가의 매수도 무방하시고 손절가는 한 12,000원 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방망이를 짧게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베이직 하우스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김성인 대표께서는 호텔 신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 만한 종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지금 3일 연속 굉장히 좀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바로 기관들의 수급을 보시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관들의 수급 자체부터 살펴보시면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굉장히 이쁩니다. 자, 3일 연속해서 기관들이 23일 같은 경우는 20만 주 가까이 들어와 줬고 24일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는 47만 주가량이 좀 들어와줬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16만 주가량이 들어와 줬는데 일단은 그 중심에 투신과 연기금, 자, 모든 기관 투자들이 다 똑같이 지금 다 이 종목에 눈을 부라리고 지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자면은 자, 차트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점부터 자꾸 이제 올라가 보면은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이 부분에서 깨져서는 안 될 그런 종목이었어요. 언제였냐면은 한 52,000원 선이 깨져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한번 깨졌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원래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천을 그어드리자면은 추가적으로 일단은 한번 반등을 하고 올라갈 때는 충분히 일단은 6만 원 이상까지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관들이 지금 너무 싼 값에 오늘 굉장히 많은 매수가 3일 연속 들어오지 않았나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기관들이 지금 3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온 물량 자체가 거의 한 8, 90만 주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자, 기관들이 보는 가격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디가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다시 한번 이 선 라인에 올라탈 수 있는 바로 55,000원에서 그 이상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이때까지는 아무래도 보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가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그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57,000원도 뚫고 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좀 매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여지없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기관들이 지금 추천을 해주면서 주가가 지금 상당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뭐 면세점이 확장을 인해서 지금 타사 대비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조금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해외 진출하고 있죠. 또 마카오하고 싱가포르 등의 면세점 추가적으로 확보하면서 매출 증가되고 또 하나 3분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단 예상치이긴 한데 매출액이 한 6,1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522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뭐 전분기 대비해서는 무조건적인 좋은 그런 매출처 확보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차트상과 기관상의 수급상으로도 모든 것이 완벽한 자리에 있는 만큼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한 55,000원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55,000원까지 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호텔 신라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주 추천해 주신 종목이 된 AS 해보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제가 두산 인프라코어 추천해드렸었는데요. 조금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약한 모습이 이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미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 그렇게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치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공매도의 영향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이제 30일 날 공매도 이제 포지션 보고 제도가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외국인들이 이제 미리 공매도를 치려는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쇼커버링이 들어온 상황이고 30일 날 이제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가 이제 실시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의 공매도를 일정 금액 이상 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제 중국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슈를 봤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갖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성윤 대표께서는요. 예, 제가 지난주에 일단은 방어적인 전략으로 이제 JC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JC가 수익이 조금 낮습니다. 한 3%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인데, 지금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주가 자체의 흐름이 조금 이제 오늘 많이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크게 이제 부담은 없는 가격이긴 한데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만약에 내일장에도 만약에 추가적 하락폭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35,000원을 만약에 내일장에 깨고 들어간다. 그러면은 무조건적으로 조금은 익절하시는 차원으로 가시고, 만약에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 일단 4만 원 정도까지 기대를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전략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 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최홍준, 김선윤 두 분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